낭만서점 40회 두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희입니다. 네, 허희 씨와 좀 전에 40회 첫 번째 트랙 연애의 경쟁자라는 제목으로 김호연 작가의 연적 다루었고요. 네,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잠시 배를 채우고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 40회 두 번째 트랙에는 바로 연적의 저자이신 김호연 작가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호연입니다. 네, 지금 이 스튜디오에는 네. 4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네네. 마치 작가님께서 쓰셨던 망원동 브라더스, 망원동에서는 옥탑방이었다면 저희는 지금 광화문 한복판의 지하에 네. 네, 모여 있는데요. 무슨 작당을 할 것인가? 네, 심히 궁금해집니다. 네. 김호연 작가님에 대한 소개 또 경환 씨가 해주시고요. 저희 네.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죠.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지난주에도 소개를 드렸지만요, 오늘 작가님 모셨으니까 다시 한번 프로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첫 직장인 영화사에서 공동작업한 시나리오 이중간첩이 영화화되면서 시나리오 작가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 직장인 출판사에서 만화기획자로 일하면서 쓴 SF 만화스토리 실험인간지대가 제1회 부천 만화스토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같은 출판사 소설 편집자로 남의 소설을 만지다가 급기야는 전업 작가로 나서셨습니다. 이후에는 젊은 날 닥치는 대로 글쓰기를 실천하던 중에 장편소설 망원동 브라더스로 2013년 제9회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셨고, 현재 망원동 옆 성산동에 살고 계시다고 여긴 써있지만 저희가 방금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결과 다른 동네로 이사 가셨다고. 네. 예, 그리고 1930년 경성 신문물 권투에 빠진 청춘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고, 누군가를 대신해 여행하는 것이 직업인 대리 여행자에 관한 소설을 준비 중이시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트랙에서 이 프로필을 읽어드렸는데요. 네. 사실 연적에 실린 김호연 작가님의 프로필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네. 그냥 시나리오 작가, 만화기획자, 출판 편집자를 거쳐 2013년 장편소설 망원동 브라더스로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소설가로 데뷔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몇 문장이 더 이어지는데요. 지금 경환 씨가 읽어드린 이 프로필,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네. 작가님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셨구나, 이 정도에 대한 어떤 느낌을 줄 뿐, 네. 이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얘기는 또 작가님께 직접 그렇죠.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방금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 와서 그런지 네네. 저희들끼리 너무 잘 알아서 본론으로 막 들어가는 기분인데, 네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작가님께서 더 길게 소개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소설 망원동 브라더스와 연적을 쓴 김호연 작가고요. 예, 영화 시나리오를 쓴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합니다. 예, 소설과 시나리오를 함께 쓰니까 이제 스토리텔러라는 이제 별칭으로 저 자신을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이야기를 많이 써서 영화든 소설이든 독자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고 싶은 작가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작가님, 예. 망원동 브라더스 네네. 이후로 오랜만에 예.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좀 여전히 신기하고 이런 거 저한테 네. 굉장히 아날로그한 사람이라 예, 낯설고 신기한데 팟캐스트 듣는 걸 좋아해서 뭐랄까? 내가 텔레비전에 나온 느낌? 텔레비전에 나오면 되게 부담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는, 일단 얼굴이 안 나오니까, 너무 반갑고요. 2년 만에 두 번째 소설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뵐 수 있고, 독자분들도 다시 반응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즐거운 가을입니다. 예. 책이 나온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예, 책에 대한 어떤 피드백도 듣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일단, 블로그에 리뷰를 써주시는 분들은 서평이죠.
인터넷 서점이나 기본적으로 호의가 있으신 분들이 쓰세요. 책에 대해. 책에 대해 호의가 없으신 분들은 이 길게 리뷰를 안 쓰세요. 그냥 악플을 달죠. 근데 이제 악플 정도, 한 줄 정도는 다는데 일단 소설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이 이제 고급 독자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이제 악플을 달기보다는 이제 호의 있는 글들을 많이 써주셔서 그거를 이제 읽고 또 읽고 곱씹고 하면서 이제 작업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읽으면서 그것만 봐요. 그리고 뭐 전체 뭐 이 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 어떻게 팔리고 있고 뭐 또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는 제 책상에 갇혀서는 알기 어렵더라고요. 그냥 이제 가끔 서점에 가서 이제 제 책을 한 권 산다거나 하는 걸로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낭만 서점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읽은 이북이었어요. 아, 맞아요. 이북으로 제작됐잖아요. 네, 이북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호연 작가님 이제 곧 신혼여행을 떠나신다고. 예. 네. 3일 남았습니다. 네, 3일 남았습니다. 아마 방송이 올라갈 때쯤에는 이미 지금 스페인이나 프랑스에 계실 텐데. 제가 파리에서 이걸 듣도록 할게요. 예. 파리징. 좀 괜찮나요? 그런데 그런 이제 촉박한 스케줄이다 보니 제가 책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책이 이제 선정이 되다 보니까 듣기 기능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듣기 기능이 있어서 들으면서 막 돌아다니고. 근데도 들으면서 잘 집중 안 될 수 있잖아요. 재미없으면. 근데 들으면서 같이 이 두 남자와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예, 연적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제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사실 제가 김호연 작가님께 좀 급박하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한창 결혼 준비로 바쁘실 텐데 제가 그 와중에 연락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셨어요. 정말 저희 출연한 출연자 중에서 결혼하기 3일 전에 출연한 출연자는 처음이세요. 네. 근데 결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고요. 낭만 서점 꼭 나와보고 싶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원래 허희 작가님이 2년 전에 한번 망원동 브라스 여기서 언급도 해주셨고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 이후로 즐겨 듣고 있었고요. 예. 제가 또 이렇게 제주소년 노래도 예전에 좋아했었고. 예, 아까도 또 처음 뵙고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이렇게 교보문고에도 오고 너무 좋습니다. 예. 상상했던 거랑은 좀 다르시죠, 작가님? 이 지하창고의 느낌. 그러니까 저는 경희궁의 아침이니까 좀 아침 햇살도 들고 이렇게 좀 화사하고. 인왕산이 이렇게 쫙 보일 것 같은 그런 상상하신 거 아닌가요? 예, 여기 벙커네요. 그러니까 폭탄 떨어져 난전할 것 같아요. 네. 안전한 곳이죠. 예. 네, 이렇게 김호연 작가님께서 정말로 이 망원동 브라더스의 인연으로 또 연적 함께 네. 저희가 이야기 나눌 때 나와주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진행자로 진행하지 않을 때 낭만 서점의 명성이 대단하네요. 정희연 작가님과 진행하실 때 언급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작가님도 이렇게 아시고 또 뭐 이렇게 연도 닿고. 네. 근데 좀 대단한 방송이었군요. 그런가요, 작가님? 예. 망원동 브라더스 언급되면서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 자신이 보기에는 사실 저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망원동 브라더스를 그냥 잠깐 신간소기를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본격적으로 그걸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신간소기를 잠깐 언급을 한 것을 또 작가님께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니까 약간 저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만큼 또 얼마나 이 출판업계에 팟캐스트가 필요한가. 갑자기 뭐죠 이 소중합니다. 느끼게 된다는 거죠. 소중합니다. 네, 소중한 방송인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망원동 브라더스가 워낙 또 독자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연극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영화로 제작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제작 중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예상치 못한 그 많은 환대의 첫 소설이고 뭐 사실 이렇게 소설가로서 뭐 그동안 아무런 그 뭐 데뷔긴 하지만 뭐 저 자신이 이제 제 이름으로 책을 내본 적이 없었는데 첫 소설이 좀 좋은 반향이 좋아서 이 다음 소설을 낼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연극으로 된 것도 굉장히 놀라웠고요. 네. 그러니까 연극으로 자기 소설이 딱 나오면요.
제가 쓴 게 영화가 된 적은 있거든요. 이제 예전에 이중간 접이라는 네. 영화로 데뷔를 했으니까. 그거 영화를 처음에 스크린으로 볼 때도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연극이 되니까, 이제 제가 망원동 브라더스에서 쓴 김부장이나 사부 같은 굉장히 제가 사랑했던 캐릭터들이 이제 실제 덩치로, 덩어리로 이렇게 막 제 눈앞에서 막 어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저한테 와서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이제 현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속으로 생각했던 모델이 됐던 분이 있잖아요. 그분도 만약 술자리에 왔는데 제가 그 모델로 삼았던 김 부장과 이 실제 연극 배우 김 부장과 원작자와 셋이 같이 이렇게 이 뭐랄까 삼위일체가 되는 느낌? 뭐 이런 신기한 경험들을 하면서 아, 이것이 굉장히 사람을 고양시키는 특별한 스타일의 오르가즘이구나라고 느꼈어요. 그 공연 대학로에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첫 초연은 작년 여름에 이제 세실극장에서 시청에 네. 세실극장에서 했고요. 네. 두 번째 공연, 세 번째 공연은 대학로에 이제 두 번 가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각각 다른 공연장을 갔고요. 그렇게 이제 공연이 계속될 때마다 되게 든든한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이라도 이제 일을 하다가 아, 극장에 가면은 내 원작이 연극으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구나라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이고요. 영화가 사실 판권은 먼저 팔렸어요. 영화보다, 네. 연극보다. 근데 영화는 판권 정말 좀 좋은 제가 존경하는 제작자분이 판권을 구입하셔서 시나리오 작업도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작가 출신이니까. 근데 처음에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 소설 쓰느라고 이미 빠져나왔고 네. 아, 할 만큼 썼는데 시나리오는 제가 쓰고 싶지 않습니다 했는데 예. 또 시나리오 작업료를 또 바로 입금해 주셔서 또 시나리오도 그게 중요하죠. 제가 이제 작년에 하반기는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데 또 할애를 했습니다. 네. 첫 작품의 흥행에 취하지 않으시고 연적이라는 두 번째 작품까지도 이렇게 작업을 하신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취할 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술로 치면은 뭐 한 502잔에 예, 2차로 이제 포장마차에 소주 한 반병 먹은 거 정도밖에 안 돼요. 배고프다. 네, 아직은. 예, 술에 있어서는 아직 배고픕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덜 취해서 그래도 쓸 수 있지 않나. 연적이 또 가능했군요. 예, 더 취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항상 저희 PD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거 또 영화판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저희 PD님이 늘 PD님이 저한테 싫어요, 하시는 역시. 말씀. 네, 저는 뭐 물만 들어와 봐라. 이 심정으로. 우리 언제 들어오나. 그렇습니다. 망원동에 대한 또 애착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네. 그럼요. 그래서 요번에 망원동을 이사 가려고 했는데 예. 신혼집을 알아보려고 예. 너무 비싸요. 마포구가 많이 올랐죠. 예, 네. 마포구 거의 이제 강북의 진골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이렇게 그 여자친구가 살던 동네이기도 하고 이제 서민 저기 이제 은평구의 예, 역촌동 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망원동 그래도 자주 놀러 가요. 예, 지금 같이 일하는 영화사도 망원동에 있고요. 예, 뭐 연적 소설에도 이제 은평구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항상 이사 가는 쪽에 그것들을 넣는 것 같아요. 이제 한 소설 막바지에 이제 퇴고할 때쯤 이사를 갔거든요. 망원동 때도 그랬고 그때 수유리로 이사 가서 수유녀가 나온 거고요. 예, 이번에도 은평구가 나온 게 제가 그쪽으로 이사 갈 때쯤 퇴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올 5월, 6월에 이사 갔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러네요. 되고 뭐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건 이스터에그인데 예. 저는 항상 그 표지 사진을 그 소설에 나오는 장소에서 찍습니다. 그래서 망원동 브라더스도 표지 사진이 망원동에 있는 그 카페에서 찍었고요. 예. 요번에는 이제 연적은 뭐 물론 이제 배경이 그냥 뒤에 이제 커튼 하나 있는데 네.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 작업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나름대로 저는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뒤에 바다도 없는데 무슨 제주도냐고 그러게요. 이게 풍경이 잘못 들어가야 되는 찍었다고. 거 아니에요? 예, 하지만 이 여자친구가 찍은 사진이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딴 걸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비하가. 예. 뒤에 작가의 말을 보면 네네. 원래 이 작품은 충북 증평 21세기 문학관에서 시작이 되었고 네네. 마무리는 그 서울 프린스 호텔 제주 집필실에서 네,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네. 네, 그 그렇게 호텔에서. 이동해 가면서 그렇죠. 이게 또 어쨌든 이제
로드 노벨이잖아요. 로드 무비가 아니라 로드 노벨인데 그것처럼 저도 쓰면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여행하는 느낌으로 써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뭐 좀 집중이 필요한 작업실이 또 필요도 했고요. 다행히 소설가들에게 그렇게 작업할 수 있는 문학관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셔서 작년 겨울에 이제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망원동 브라더스 시나리오 작업을 마치고요. 이제 소설을 이제 집필을 하려고 이제 그 전에 구상을 해놓고요. 이제 작년 이제 겨울에 이제 증평의 21세기 문학관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거기서 이제 이 초고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을 하다가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한 2월달 한 달을 이제 좀 쉬면서 피드백도 받고 좀 하다가 다시 3월부터 다시 작업을 해서 하다가 이제 한 4월에 제주도에 이제 호텔 프린스라는 서울의 호텔 프린스에서 제주 집필실 작가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주신 곳이 있어요. 거기서 그건 제주도 어디 있어요? 제주도 남원읍 하레리에 있습니다. 남원. 예. 그러니까 중산간 지방인데 이제 정말 귤밭 사이에 우뚝 있는 곳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위미감귤이라고 위미가 일조량이 제일 많대요. 제주도 중에서도. 그래서 위미감귤이 제일 맛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햇빛이 그만큼. 네, 햇빛이 잘 들어서. 역시 제주도 전문가셔서. 위미가 이제 남원이거든요. 위미 가깝죠. 그러니까 공천포 위미로 많이 놀러 가곤 했어요.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제가 제주도 처음으로 한 바퀴 돌아봤을 때도 제일 좋다고 느꼈던 곳이 남원이었거든요. 남원 좋죠. 그래서 지금도 좀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장소 얘기하니까 끝이 없는데 증평 있잖아요. 증평. 네네. 증평 너무 좋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37사단. 37사군요. 37사단 신병교육대. 경영도시예요. 그래서 근데 37사단 신병교육대에 있으면서 증평을 계속 걸어 다녀요. 교장이 멀어서. 저도 증평 읍내 나가서 증평 읍내 롯데리아에서 이제 그 휴가 나온 병사들과 함께 맥모닝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망원동 브라더스 그 옥탑방이 여기 내려온 게 맞다니까요. 군대 얘기하고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문학관들 두 군데가 어떻게 보면 여행 이 소설의 이제 배경들을 좀 체험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좀 집중해서 작업하기도 굉장히 좋았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또 문인 선배님들이나 또 그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나 너무 참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책 뒤에 뭐 감사의 말을 올리기도 했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작가들은 어쨌든 절대적으로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공간들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죠. 또 호텔 프린스의 경우에는 원래 그곳이 뭐 처음부터 집필실을 제공해 줬던 게 아니라 예전에 그 작가님 중에 윤고은 작가님이라고 계신데요. 맞아요. 그분이 이제 소설을 쓰려고 하실 때 그 호텔 프린스에서 이제 막 공부를 하고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랑 이제 그때의 기억을 신문 칼럼에 쓰셨는데 그 칼럼을 호텔 프린스 사장님이 보고 이러면 작가들 공간을 내주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 호텔 프린스 방 2개를 그러니까 실 2개를 이제 소설가의 방으로 제공해 주시고 이제 직원용 그 콘도 같은 그 제주도의 하레리에 있는 그 자그마한 그 공간을 거기도 또 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회장님도 문청이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가 거기 지원할 때 제가 이 소설 배경이 제주도여서 꼭 제주도에서 이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열심히 강력하게 어필을 했죠. 그리고 21세기 문학관은 증평에 이제 군부대와 논밭 사이에 있긴 한데 집중하기도 굉장히 좋고 조금만 가면 이제 초정약수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 안 풀 때는 초정약수 온천 가서 이제 탄산수에 온천도 하고 뭐랄까 거기서 보낸 겨울이랑 이제 제주에서 보낸 봄이 뭐 이 작품 연적을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헤드폰 하나 들고 저도 마이크 가지고 조용히 할 테니까 어쿠스틱 음악인데 작사 쓰신다고 작사 쓰신다고 하고 그러고 싶네요 정말. 그게 호텔 프린스의 경우에는 오직 소설가만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평론가 안 됩니다. 저도 가고 싶은데 안 되고요. 그렇군요. 그럼 저희 뭐 본격적으로
네, 연적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까요? 네. 연적의 이 기본 뼈대, 그러니까 한 여자를 사랑했던 두 남자가 그 여자의 장례식장 그리고 이 납골당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라는 이 설정. 어떻게 보면 좀 놀랍고 충격적이잖아요. 이 설정을 듣고 아주 크게 놀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 PD님이에요. 저희 PD님이 예. 본인이 네네. 구상하고 또 이렇게 좀 쓰셨던 네네. 소설의 설정과 너무 닮았다고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저기 계신 PD. 네, 저기 계신 PD님이요. 그럼 제가 PD님의 머리를 표절한 건가요? 그러게 이걸 어떻게 네, 설명해야 이거 될까요? 되게 놀라운. 근데 PD님의 작품 어디에도 공개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럴 때 이제 의식적 유사성? 써야 작품이란 말이 있죠. 먼저 쓰는 게 장땡이죠. 맞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PD님이 하여튼 이 작품 보고 되게 놀라우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이 설정 어떻게 또 출발을 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원래 제가 두 남자랑 한 여자랑 여행하는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로드무비도 워낙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제주소년 3집에 로드무비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로드무비의 장르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영화는 무조건 로드무비면 무조건 재밌다. 좋아하시는 로드무비 어떤 게 있으신지. 근데 이제 저번 주에도 그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요. 델마 루이스 일단 뭐 그렇고. 그렇죠. 근데 어떤 영화를 봐도 로드무비의 요소가 막 있어요. 조금씩. 있죠. 그렇죠. 러브레터를 봐도 그 남녀가 다시 떠나잖아요. 네. 그 사랑했던 주인공이 죽었던 산으로도 떠나고 편지 보냈던 고베에서 오사카로 가는 건가? 네네. 어디로 네네. 가죠? 예. 그런 장면들에서 영화에 있는 로드무비적 요소가 등장한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렇죠. 저는 아메리칸 셰프 좋아합니다. 그 트럭 그것도 타고 이렇게 푸드 트럭이니까. 예, 예. 계속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아무튼 저가 그런 영화를 워낙 좋아했는데 사실 이제 한 4년 전에 제가 어떤 분의 낙고람 앞에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자유롭던 사람이 여기 갇혀 있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안타깝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탈취할 유골함을 탈취할 용기가 없고 그런 이제 그런 좀 어떤 그 당시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로드무비로 연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 다음 소설을 구상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결정적으로 많은 영감을 준 작품들은 뭐 사이드웨이 같은 영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 둘이 떠나는 네. 미친 여행인데 사이드웨이스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런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인기 블로거신 이제 에드맨 블로거님이 이제 제 책 평을 좀 해주셨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연적 리뷰에 그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어떤 이제 내용? 고래사냥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고래사냥이나 삼포강 길이 떠올랐다는 평을 하셨는데 그 평을 보고 제가 또 퍼뜩 떠오른 게 내가 왜 남자들 여자 하나가 여행하는 얘기들을 좋아했는지를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고래사냥 광팬이었거든요. 그 안성기, 김수철, 이미숙 완전 그 미친 사람 셋이 미친 여행을 하는 그게 어린 시절에도 너무 좋았는데 그게 이제 제 머리에 각인돼 있다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근데 그걸 이제 다른 분의 리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좋아했는지 근원을 좀 깨닫게 됐어요. 좀 놀랐어요. 예. 이 인물들을 보면 대체로 작가님께서 경험하신 네네. 시나리오 작가 얘기도 나오고요. 또 출판 편집자 네네. 얘기도 나옵니다. 또 고민중의 경우에는 국문과 출신 남자이기도 하고 이입되셨죠. 네. 그러니까 저도 국문과 출신인데 이제 작가님께서도 국문과 국문과입니다. 예. 나오셨잖아요. 다만 이 헬스 트레이너인 앤디의 경우에는 정말 작가님께서 경험해 보시지 못한 어떤 순수한 허구 인물이 아닐까? 저희끼리는 아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만나 뵈니까 작가님 약간 근육질이신데요? 몸이 근육반 지방반인데요. 예. 이 지방을 근육으로 바꾸려고 해놓고 아직 못 바꾸고 있는 거죠.
그 앤디는 제가 되고 싶은 남자입니다. 되고 싶은 저의 근육뿐만 아니라 그런 좀 저돌적인, 좀 약간은 백치미가 있는 그 근대 이런 거 제가 항상 꿈꿔요. 헬스장 가면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다니고 싶고 막 제가 되고 싶은 남자가 앤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려진 것 같지 않았는데 또 되고 싶은 남자셨군요. 근데 보면 앤디가 순정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그 재현의 유골 앞에 가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눈물이 많은 남자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강인하지만. 그 허세죠, 허세. 네. 허세고 정말 순정남입니다. 네. 사실 저하고도 정반대 이 캐릭터죠, 앤디는. 저는 도저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아무리 이렇게 뭔가 근육을 키워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돌적으로 행동부터 저지르고 보고 뭐 이런 거랑도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도 앤디 같은 캐릭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저랑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워너비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자분들도 이제 뭐 이렇게 글래머스하고 뭐 몸매 훌륭한 여자들 보면은 머리엔 뭐가 들었든 그 여자의 어떤 피지컬을 보고 혹은 그 여자의 좀 거침없는 태도를 보고 저 여자 쿨하다 멋있다고 느끼듯이 이게 남자들도 이제 자기가 없는 거에 대한 좀 그런 호감들 있잖아요. 저 자신 그렇다고 또 저는 고민중도 아니에요. 저는 또 이렇게 고민중같이 그렇게까지 찌질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저도 이제 고심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저는 또 좀 다른데 아무튼 그런 앤디 같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피지컬도 그렇지만 이제 머리도 좀 단순하되 이제 자기가 단순 명쾌한 거죠. 그 뒤를 생각하지 않는 건 둘째 치고라도 그런 캐릭터에 대한 좀 욕망이 있었어요. 소설만 읽었을 때는 고민중 쪽에 훨씬 가까우신 작가님이 등장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워너비 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보이는 모습도 그렇고 귀걸이도 하나 하셨고 그래서 앤디 쪽에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술을 좀 마시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한재영 캐릭터도 역시 작가님의 그런 좀 쓰라린 경험 같은 것들이 묻어난다고 저는 봤는데요. 사실 이 이중간첩으로 물론 또 데뷔를 하셨지만 그간에 쓰신 시나리오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으실 테고요. 아까도 엎어졌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영화되지 못한 작품들도 되게 많고 또 이 감독과 또 제작사와 함께 작업을 하다 보면 원래 본인이 기획했던 시나리오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오고 가면서 계속 어쩔 수 없이 수정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그래야죠. 저라면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아요. 힘드니까.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단계 올라간 작가야 많이 받죠. 안 그런 그 과정 도제라 그러죠. 그 무명 작가 시절에는 착취를 당하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겪은 바가 있고 주변에 많은 동료들 서로 같이 힘들고 저 자신도 뭐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뭐 잘못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작사에서 뭐 제가 만족스럽지 못한 작품을 썼을 때는 저한테 준 돈을 아까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영화 일을 한 게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작업에서 일어나는 많은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만큼 가진 즐거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작가들이 힘든 지점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좀 책도에도 썼지만 좀 그런 창작자들이 좀 격려받을 수 있는 세상, 그런 게 좀 문화가 용성하는 세상이고 김구 선생님이 바랬던 그런 세상이니까 그래도 좀 그런 마음도 있고요. 이중간첩으로 데뷔하고 이중간첩 영화가 그렇게 아주 잘 되지가 않아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 생활을 한 4년 정도 하다가 2007년에 다시 영화를 또 쓰고 싶어서 시나리오 작가로 전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는데 출판사 괜찮은 데 다녔거든요. 그때는 계속 다니면 제가 한 40살까지는 출판사에서 책밥을 먹지 않을까 했는데 33살에 이제 전업을 했어요. 이제 많은 주변에 좀 걱정을 가지고 그 영화계로 갔던 영화계 선배들이
너 왜 왔냐? 너 왜 왔냐? 지금 다 망해가는데 칠판계로 넌 돌아가라 늦기 전에. 근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2007년부터 망원동 소설로 등단하기 전까지 7년 정도 이제 무명 작가 생활을 했죠. 시나리오 작가로 무명 작가 생활을 했는데 제가 한국 영화계에서 겪을 수 있는 시나리오 작가가 네. 영화 개발을 하는 시나리오 개발을 하는 시스템은 다 겪었다고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때요? 그러니까 소설에도 좀 나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물론 소설을 위주로 이야기하는 방송이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시나리오도 뭐 소설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장르로서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저희 방송 그 초반에 첫 번째 트랙에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건 아무리 봐도 영화계는 그렇게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 자본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네. 이건 진짜 청년들의 어떤 노동 착취다. 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그거는 이제 문외한으로서 저희가 외부의 시선으로 말씀드린 거고 또 겪어보신 바로서 어떤가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열정을 담보로 일단 써봐죠. 열정 그리고 페이. 그게 있어요. 그리고 약간 농담으로 피라미드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 초보 작가들이 되게 이제 시나리오를 써서 뭐 마켓에 넣거나 주변에 아는 영화인들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은 이제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좋지 않아 이제 메이저에서 오케이 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럼 작은 영화사나 개인 PD 같은 분들이 이제 만나자 그러면 그래도 영화 쪽 일하는 사람이니까 뭐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일단 써봐죠. 거기다 개런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인데 작가들한테 돈을 많이 투자 안 해요. 왜냐면은 A급 작가 시나리오 작가들한테는 투자를 하죠. 근데 A급 시나리오 작가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작품이 몰려있죠. 아까 피라미드랑 비슷하다 그랬는데 값은 결국은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실력도 있고요. 거기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작가들에게는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많이 줄 필요가 없고 뭐 이렇게 적당히 주고 신인들에게는 안 주고 일단 써봐라 해서 계속 고치게 하고 그러면 메이저 회사들이 왜 투자를 안 하냐? 메이저 회사들은 이미 잘 쓰는 사람들이랑 이미 일을 해요. 한국에서 영화는 장편 상업 영화 1년에 100편 정도 나올 건데 거의 다 이제 제일 잘 쓰는 사람들이 써요.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라 감독들이. 최동훈 감독님, 이창동 감독님 뭐 봉준호 감독님, 박창욱 감독님 다 처음에 시나리오 작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지금 감독님들 제일 시나리오 잘 쓰는 사람들은 감독님들이세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젊은 감독들도 다 본인의 시나리오로 데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 작가 A급은 다 감독들이 돼요, 주로. 감독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작가들과 이제 또 이제 열심히 쓰는 이제 준비한 작가들에게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작가들에게 돈을 많이 투자하느니 메이저 감독들, 직접 쓸 수 있는 감독들에게 돈을 투자를 하는 거겠죠. 이런 식인 거죠. 드라마 업계랑 다른 게 드라마는 작가가 갑이잖아요. 왜냐하면 드라마 작가 잘한다고 자기가 PD나 감독 되려고 안 하잖아요. 드라마에선. 왜냐하면 작가가 권한이 많고 이제 많이 받으니까요. 근데 영화에서는 막 던져주고. 제일 잘 쓰는 사람들은 이미 감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작가님께서 이 연적에 쓰신 이 부모와 자식 세대의 네네. 갈등 얘기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 이 사회의 그 구조를 만들었던 어른 세대들, 그러니까 기성 세대들에 대한 일종의 투쟁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 간의 투쟁. 영화계나 이런 데에서 이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세대가 그걸 뚫고 나가기에는 이미 그 체제가 너무 공고해서 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고민중도 그렇고 이 미수라는 인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앤디도 그렇고 그러게요. 전부 부모 세대와 갈등하고 다 뛰쳐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이 지금 작가님이 가지신 어떤 문제의식과 네.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고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주소년 1집 만든다고 20살 무렵에 지하실 작업실에 하나 얻어가지고 그런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연적 다 끝날 무렵에 작가의 말에서 약간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뭐야? 소설 속
부모님들과 다르게 저희 부모님은 저를 믿어주셨고 갑자기 효자 모드로 효자 모드가 갑자기 들어가 있어서 내가 이 입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어떠십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복선이 있죠 다. 예, 복선이 있죠. 예, 물론 지지해 주셨고 예.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죠. 네. 다 과정과 복선이 있겠죠. 예. 저도 뭐 지지도 해주셨지만 계속 이제 무명 작가로 지낼 때는 저것이 무엇이 될까라는 눈으로 결혼은 하겠나, 사람답게 살겠나, 그거 좀 제발 때려치지 않을래라는 시선을 그렇게 혹독하게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하지는 않으셨지만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 세대 간의 갈등은 사실 비슷한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듣고 접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부모와 절연한 친구들을 좀 알고도 있고요. 이 예술을 한다는 혹은 창작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와의 싸움이기도 하고 가족과의 싸움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더 이해해주기 어려운 상황들이기도 하고 더 심한 말들을 하고 그런 것들은 좀 제가 봐온 것도 있고 만약에 편의점 주인이다 50대 60대 그러면은 편의점 알바생들 20대를 물론 잘해주신 분들 있지만 뭐 착취하거나 좀 함부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돌려 생각하면 다 자기 조카나 자식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계속 크로스해서 서로 괴롭히는 구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상에 대한 좀 아쉬움들 그런 것들을 좀 이게 사회파 소설이 아니어서 뭐 굉장히 그것을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탐구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좀 언급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좀 뭐 재연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창작자의 어떤 지점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세대 간의 갈등이나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이것이 젊은 친구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예. 그것들이 과연 어른들이 그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 연애 얘기를 좀 해보죠. 어쨌든 연애의 경쟁자. 그러니까요. 예. 저는 사실 이 설정이 물론 이 소설 안에서 읽어나가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지만 약간 제가 의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 남자 앤디와 고민중이 어떻게 보면 자기 좋을 대로 한재현이라는 여성을 해석하고 어떻게 보면 한재현은 죽어서도 원하지 않았을 일을 자기들이 멋대로 벌인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남자들 구 남친은 모두 쓰레기라는 명제하에 얘네들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지들이 뭔데? 범죄죠. 범죄죠, 범죄. 뼈를 훔쳐다가 어디를 가서 데려다 줘야 된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생겼었던 거죠. 예, 그거에 대한 답변 뭐 작가님께 또 듣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예, 범죄입니다. 범죄고요. 결국은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고 어리석거든요. 예. 그리고 한 명에게는 이 재현이 첫사랑이고 한 명에게는 마지막 사랑으로 생각했던 여자예요. 근데 둘 다 여자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해요. 예. 그러나 자기들이 아는 그 관점, 마치 이제 그 경주마가 이렇게 양쪽을 눈을 가리고 양옆을 가리고 뛰듯이 그렇게 재현을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순수한 사랑의 어떤 지점들에 좀 집착하는, 어떤 한 지점만 아는, 그러니까 총체적인 사랑에 대한 이해보다는 아직은 좀 어리석은 사랑을 하는 친구들인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의 사랑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뭐 어떤 좀 뭐랄까 합리적이냐 혹은 훌륭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사랑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문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돌려쳐서 깔 때 거기에 대해 대답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근데 일명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결국은 자기 오해에서 출발하는 거니까요. 예, 자기 오해와 자기 욕망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해야 되는데 이게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거는 그 어리석은 사랑일지고 그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훔쳐가지고 갔지만 마지막에 이 친구들이 그 소설의 에필로그에서는
무언가 하나씩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자기들의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추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친구들을 이제 묘사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독자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면 좋겠어요. 예. 문 감독이랑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네. 이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문 감독이 결국엔 그러니까 조금 더 저희 독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네. 문 감독 언급을 거의 안 했으니까 네. 문 감독이라는 캐릭터는 결국에는 한재현이라는 죽은 여성이 소설을 낼 수 없게끔 막은 꼴이나 마찬가지이고 죽은 이후에는 한재현의 소설을 자기 영화로 그리고 자기가 시나리오 다 썼다고 이렇게 세상에다가 뻥을 치고 있는 나쁜 인간인 건데 그래서 이 고민중과 앤디가 복수를 펼치기도 하는 건데 네. 문 감독과 고민중이 마주쳤을 때 문 감독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논리적이에요. 문 감독 말이 또 틀리지 않아요. 네. 저기 고민중한테 꼬집은 말들이. 고민중이 어리석죠, 더. 네. 예. 그래서 참 속상했고요. 왜요? 그리고 틀리지 않은 말을 거기 앉아서 듣고 있으니까 슬프더라고요. 아, 이거 좋다. 솔직한 마음. 그걸 이북으로 읽으시면 그렇게 되는군요. 네, 아. 네. 이북으로 듣고 읽어줘가지고. 네. 언제 야, 이 나쁜 언제 놈아. 때려눕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말 영화를 보는 것처럼 소설을 읽었고 네네. 특히 이북이라 그런지 네. 입체적으로다가 봤는데 홍상수 감독 영화가 자꾸 생각났어요. 혹시 전혀 영감이나 뭐 이렇게 좋아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왜냐면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뭐 극장전 이런 영화들 그러네요. 보면은, 홍 감독님 영화도 계속 술 남자들 먹고 여자 하나가 많이 나와요. 예, 남자들이 떠나고 막 어디 갑자기 가고 술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네네. 대화 나누고 이런 장면들이. 근데 있는데.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보다는 그러니까 이 소설이 훨씬 더 담백해요. 그러니까 인물들이 순수하죠. 홍상수 감독님은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대본 써서 그 자리에서 촬영, 네, 그 자리에서 쪽대본인데 촬영하고. 근데 이제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의 캐릭터들은 대부분 다 훨씬 더 찌질해요. 그러니까 이 민중이나 앤디보단 더 그리고 속물적이고 지식인들의 어떤 위성 같은 게 더 많이 드러나죠. 홍상수 감독도 결국 남녀 문제 얘기가 많잖아요. 네. 예, 남녀 사이의 미묘한 감정선이나 이런 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뭐 거기서 이제 많은 어떤 디테일한 통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즐겼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뭐 자기 오해에서 출발하는 사랑이라고 네. 하셨을 때요. 그러니까 저는 한재현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천사였을까? 그렇게 고민중의 고민을 다 받아주고 네. 그랬을까? 아니라는 쪽에 저는 전 정말 저희 왼손목을 걸 수 있습니다. 오른손목은 못 걸겠죠. 왼손목을 걸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이제 문 감독이 얘기하잖아요. 고민중 당신 고지식하다고 한재현이 나한테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았다. 저는 그러면서 거기서 약간 배신감 느끼던데. 그래요? 또 그쪽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근데 세상에 그런 여성이 어딨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완벽한 남성도 없듯이 세상에 완벽한 여성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 앤디와 그 고민중이 그리워하고 있는 한재현은 완벽하게 결점은 다 사라지고 순수하게 그렇죠. 예. 어떤 잘 보셨어요. 예, 결정체만 남은 순수한 여성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남자들은 진짜 이렇게 단순하구나. 헤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혼 3일 남겨두고 지난 여자들 얘기하기 그렇지만 좋은 점만 기억나요. 그렇잖아요. 저도 예, 그 헤어진 여자들은 네.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쁘게 헤어졌건 혹은 뭐 이렇게 쿨하게 헤어졌건 지나고 나면 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예.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자기 추억에 대한 뭐랄까 자기 보호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좋았으면 왜 헤어졌겠어요? 예. 왜 헤어지고 그리고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여자들은 헤어진 남자들 그렇게 많이 좋아 안 해요. 예. 그리고 가뜩이나 주인공들이 어리석은데 똑똑한 남자도 어리석은 여자 아무리 어리석은 여자도 똑똑한 남자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남자들을 그 재현이 같이 똑똑한 친구가 사실은 머리 위에 있었겠죠. 예. 근데 남자들이 어리석지만 그 좋게 본 것들이 있었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 감독은 상대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나눈 게 있었을 수도 있죠. 예. 그렇죠. 예. 그 재현액이라는 캐릭터는 좀 적극적인 캐릭터예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애도 먼저 하자고 신청을 하고 집에서도 그 가족과의 악연을 끊고 나올 정도로 적극적인 여자고 자기 인생을 열심히 펼쳤어요. 다만 이제 불운했고 네. 그리고 몸이 안 좋아졌고 그래서 그것들을 거기서 이제 극복하지 못한 것들이 결국은 이 친구가 이제 그 요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런 적극적이고 용감한 캐릭터로 그리고 똑똑한 캐릭터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앤디와 민중이 결코 이 아이의 그 코어까지 다다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민중이 서투른 사랑이었다 어리석고 하지만 그때 최선을 다했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이제 자기 합리를 하죠. 네. 근데 그 자기 합리가 저는 나쁜 것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은 그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는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씩 교정해 나가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가 돼야죠. 예. 옛 연인에 대한 기억이 저는 근데 나빴던 기억도 떠오르거든요. 그래요? 예. 은근 뒤끝이 있으시다니까. 나쁜 남자. 그래서 헤어졌지라는 글쎄 여운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한 번은 그러기도 했죠. 이제 군대 있을 때나 뭐 이럴 때인데 예. 그립잖아요. 예. 근데 일부러 정말 안 좋았던 기억들을 또 더 생각해서 해소시켜 보려는 노력. 실제로 별로 안 좋기도 했고. 근데 이제 상황적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헤어지면 힘들잖아요.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너무 우울해지겠다. 대단한 마인드 컨트롤. 안 좋았던 기억을 생각하자. 그러게요. 이런 아니 그 여자친구가 진짜 안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혹시? 그러니까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네.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나의 슬픔을 상쇄시켜야만 하는데 안 그러면 너무 슬프다. 이런 적이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좋았던 기억이건 안 좋았던 기억이건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네. 노래로 만들어지는 게 승화되면 예. 늘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서정적으로 변하죠. 아름다운 것 같아요. 페어웰. 선율에 담기고 멜로디에 담기고 네. 그 기억들이 막 나를 괴롭혔는데 네. 약간 연 날리듯이 노래로 날려서 보내주면은 노래를 승화시키시는군요. 예. 그게 좀 괜찮은 작업인 것 같아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요즘엔 좀 더디고요. 더 나쁜 여자를 많이 만나셨어요. 예. 많이 승화시키면. 그게요. 그렇죠. 기억들을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는 걸로 제가 예술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연적에 대해서 저희가 네. 뭐 연애 얘기, 네네. 뭐 윤색되는 그 추억들, 얘기를 해봤는데 뭐 경환 씨 또 연적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없으셨나요? 일단은 제주도를 가잖아요. 2번이나 하고요. 저도 제주도에서 꽤 약 3년여의 시간을 보냈던 네네. 사람으로서 그래서 뭐 아까 만났을 때는 자신의 그 디테일하지 못함이 걸렸겠구나라고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았고 저는 제가 있었던 공간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네. 나오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에 쫓아다니면서 봤거든요. 제주도에 많이 취재차 쓰실 때 여행도 좀 하고 그러셨어요? 예, 일단은 취재를 하려고 저는 제주도를 많이 다닌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 여자친구가 제주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거의 제주 병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 나왔던 그 캐릭터군요. 그 캐릭터는 아니고요. 예, 아무튼 이렇게 제주도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같이 좀 다니면서 많이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또 좀 다르더라고요. 한 달 반 정도 지내니까 제주에서의 삶이 저는 원래 이제 도시 남자거든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안 보이지만 예.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사람들이 좀 놀라요. 왠지 충청도 사람 같고. 근데 이제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지방에서 막 한 달 반 정도. 그리고 제주도라는 좀 그것도 중산간 지방에 귤밭 있는 외진 곳에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중산간도로. 우여곡절 끝에 네네. 결국 제주도에 자신의 그 뼈를 묻게 네네. 되는 것도
작가님이 생각하신 일종의 이 제주도라면 재현이 있을만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네, 재현이가 또 제주를 좋아하는 걸로 설정을 했고 그래서 혼자 여행을 가잖아요. 예. 정리 여행을 가는데 그리고 재현이가 정말 좋아할 만한 그 마지막 공간, 그 오름을 이제 제가 그 오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따라비가 나름 많이 알려졌지만 나름 많이 안 가요. 가는 길이 좀 외지기도 하고 근데 거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곳에 재현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갓다라비 오름 올라왔을 때 그 갈대밭 사이로 이제 제주도식 무덤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작년 가을에 취재 갔을 때 이제 그 무덤들을 보고 오름 안에도 무덤이 있구나. 만약에 여기서 재현을 묻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 재현을 묻어준 건 사실 거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재현은 하늘로 이제 날아갔죠. 예, 날아갔죠. 예, 날아가고 그것이 재현을 보내주는 가장 재현의 의지로서의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묘사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바로 전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소설에 가졌던 앞에 사소한 불만이 네네. 바로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 둘이 재현을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데리고 다니는 듯한 그렇죠. 인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현은 사실 이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라는 게 저한테는 계속 이 소설을 읽는 내내 걸렸던 거예요. 네네.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훌훌 날아가 버릴 때 네네. 그래 이렇게 돼야지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어떤 페르소나를 보여주는 유일한 장면이죠, 거기가. 그쵸. 재현은 스스로 결정을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런 좀 우연히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5.16도로죠. 예, 5.16도로 예, 그 사고 많이 나는 굉장히 좀 가다 보면 진짜 사슴주의라고 노루주의라고 그렇죠. 써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로 예, 설정을 했었죠. 그 지나는 그 도로가 5.16도로였군요. 뭐 저희 연적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갈무리를 좀 하고 이제는 소설 쓰기에 대한 좀 작가님의 생각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사실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것과 또 소설 쓰기라는 게 뭐 넓게 보면 스토리텔러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긴 하지만 또 하다 보면 다른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또 뭐 나름대로의 고충도 서로 다르게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운드 브라스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그 제 버전의 고를 마치면서 그 제작자님한테 그랬어요. 역시 시나리오 작업이 소설 쓰는 것보다 힘드네요. 그리고 요번에 연적 작업을 올 상반기에 하고선 이제 출판사에 내면서 역시 소설 쓰는 게 시나리오 작업보다 어렵네요. 할 때마다 달라지는군요. 지금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예. 그리고 저 자신은 계속 열심히 쓰는 작가고 조금이라도 진화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진화를 하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뻔하게 쓰면은 안 힘들겠죠. 예. 계속 더 열심히 쓰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장편 소설이랑 영화도 장편 영화는 다 스토리텔링이 그러니까 플롯이 강조되는 이제 흔히 말하는 3장 구조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나 발단전개, 절정결말의 어떤 그렇죠. 구조와 플롯을 짜고 왜냐하면 단편 소설은 그런 것이 없이 어떤 그 개인의 영감이나 혹은 어떤 그 영감과 혹은 아이디어 그리고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단편 소설은 일종의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편 영화도 사실 굉장히 시적이거든요. 근데 장편 영화로 들어가면은 물론 예술 영화는 또 다른 카테고리지만 기본적인 상업 영화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고 플롯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장편 소설? 그럼 장편 소설은 시간의 제한이 있냐? 그 읽는데 시간의 제한은 없지만 그 장편이라는 뼈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없이 하는 이제 글쓰기도 있겠죠. 많은 이제 훌륭한 소설가분들도 그렇게 쓰시는데 저는 이제 대중소설을 지향하기 때문에 어떤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글쓰기 구조를 잡아서 쓰는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연적 같은 경우도 한 10장 정도의 이 시납시스라고 그러죠. 초기 줄거리를 써놓고 구조를 다 한 80%는 짜놓습니다. 그리고 글 쓰다 보면 한 20-30% 정도 이제 수정이 되고 경우 수정이 많이 되면 또 그때 맞춰서 다시 이제 줄거리를 다시 잡고 쓰고 그런 식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플롯을 잡고 쓰는 편이고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소설, 그러니까 소설가로서 네네. 예, 좋은 소설이라는 건 결국 대중 소설의 지향점과도 맞닿아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는 아니죠. 그냥 이제 제가 하는 장르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제 그 굉장히 그 문장력이 좋은 추상적인 소설을 쓰기는 어렵겠죠. 저는 또 그렇게 쓰는 훈련도 안 돼 있고, 저는 이제 대중소설로서의 소설로 예, 이제 독자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는 것을 더 중시하고요. 네. 그러니까 영화로 보면은 홍상수, 김기덕 감독님의 예술 영화가 있고, 그리고 뭐 윤재균 감독님의 상업 영화가 있고, 또 최동훈 감독님 스타일의 상업 영화도 있고, 또 굉장히 또 뭐 조폭 장르 영화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이제 예술 영화도 있고, 상업 영화도 있고, 대중 영화도 있고, 뭐 그 중간 지점의 영화들도 있고. 근데 이제 소설도 마찬가지로 좀 예술성을 지향하는 소설도 있고, 예, 대중성을 지향하는 소설도 있고, 좀 더 장르적인 뭐 미스터리나 판타지 소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중소설 장르가 좀 아무래도 좀 우리 시장에 적으니까, 네. 예, 저는 그 적은 부분이 일본 소설이나 뭐 스웨덴 소설 요새? 예, 덴마크 맞아요. 소설? 예. 이런 것들이 많이 해외 소설들이 채워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해외는 대중소설이 많으니까 더. 근데 국내 작가들도 그거를 채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그런 대중소설을 써서 이제 한국적 정서로 대중과 소통하는 소설을 많이 쓰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죠. 예. 제가 읽은 바로는 뭐 이미 그 일을 너무 훌륭하게 하시는 것 같고 정말 빨려들듯이 너무 잘 읽히게 글을 맛깔나게 써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작가님이 네. 말씀하신 네네. 대중소설을 지향한다라고 네네.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그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 문학이 어쨌든 순문학, 대중문학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안 나눈다고 하지만 나누고 있거든요. 네. 네. 한편으로 그러면서 이제 순문학을 어떤 문학성이 있어서 굉장한 우위에 두고 대중문학은 좀 폄하하는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죠. 물론 이 대중문학이 그 보면 좀 제가 봐도 이건 좀 뭐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작품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어떤 순문학과 대중문학의 괴리를 좁히는 건 결국 순문학을 대중문학의 지위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대중문학을 격상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문학의 수준이 저거 별거 아니야가 아니라 대중문학도 굉장히 훌륭해. 재미있고 그렇죠. 읽으면 뭐가 남는 것도 있어. 네, 라고 생각할 하는 거리도 던져주고. 네, 작품들이 되게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김호연 작가님이 하고 계시는 어떤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작가님과 아까도 잠시 얘기를 나눠봤지만은 강연도 가끔 하시고 또 지금 산전수전 다 겪으신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작가님이 이제까지 해오신 일들을 쭉 들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거나 소설가를 꿈꾸거나 하는 글 쓰는 친구들, 학생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삽질을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어떤 삽질을 해야 되나요? 다양한 삽질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 창작의 영역이건 무슨 영역이건 나이가 30 되기 전까지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서 그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그 삽질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뭐에 흥미가 있고 제가 영화계에 뛰어든 이유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영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왜 영화를 많이 좋아한다고 느꼈냐면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외국 영화 감독 이름들을 무의식적으로 다 외우더라고요. 뭐 크지시토프 키에슬롭스키, 뭐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뭐 테오 앙겔로플로스 이런 거를 이제 막 열심히 공부하듯이 외운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제가 영화 잡지를 보면서 좋아해서 바로바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구나 내가 이쪽에. 관심 있으면 쉽게 외워지고 쉽게 접해지거든요. 그래서 영화 일을 뛰어든 거고 영화 일을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었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열심히 접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열심히 접하면서 내 자신이 뭘 좋아하고 저 자신이 다른 거는 내가 외우는 걸 잘 못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영화 감독들 이름을 쉽게 외우는 거 보면은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삽질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내는 게 30대, 20대의 시간이고 맞아요. 그거를 숙련하는 그 일을 숙련하는 과정이 이제 30대고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기간이 이제 40대가 아닌가 해요. 한국 사회 현실에서 쉽지는 않지만 예, 창작으로 치면은 스티븐 킹이 그 미혹한 글쓰기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 뮤즈는 지하실에 있다고. 그러니까 되게 뮤즈가 천사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올 것 같은데 자기 뮤즈는 지하실에 있어서 자기가 지하실까지 땅을 파들고 들어가야 만날 수 있다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삽질이죠. 예. 그리고 그래서 아까 쇼생크 탈출을 썼네. 그렇지. 쇼생크 탈출. 예. 이런 제가 스티븐 킹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북을 읽으면 그런 또 생각들이 튀어나오시는군요. 그러니까 경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연상을 못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그런 유추가 가능하지?라고 할 정도로 재주가 많으시죠. 그건 말이죠. 라디오 스타를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윤종신스러운 건가요, 그거는? 아니요, 지금 이제 뭐 방송을 안 하고 계신데요. 신정환 씨 쪽이죠. 그런 스타일. 제일 좋아하는.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제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뜬금없는, 천재적인 애드립들. 네. 근데 아까 허위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그 대중소설의 격상 얘기는, 저도 많이 공감하는데, 격상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양해지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순문학 쪽만 아니라, 이렇게 대중문학을 쓰는 지평도 좀 넓어지면, 좀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 저는 좀 출판계의 투자라고 생각해요. 이제 좋은 작가들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특정 작가들이나 그 군에게만 좀 후원이 되고 대중소설 작가들 물론 이제 잘 써야겠지만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뭐랄까 해외 작품들을 수입하는 데는 돈을 좀 많이 쓰면서 국내 작가들에게는 출판사들도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상대적으로 소설을 더 많이 쓰고 싶지만 시나리오 작업이 돈이 더 훨씬 돈이 되고 저 자신도 더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너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그 인세나 계약금을 받고 과연 작가들이 소설을 잘 쓸 시간이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선인세와 계약금을 받잖아요. 이제 순문학 작가들도 그렇고 이제 대중소설 작가들도 그렇고 몇몇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지 않은 분들은 정말 굉장히 작은 금액을 받고 쓰는데 저는 저 자신도 이제 소설가로 지금 이렇게 계약금을 받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가 소설을 쓸 시간을 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시나리오를 써서 번 돈으로 소설 쓸 시간을 추가로 버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제 정말 신인이나 열심히 하려는 이제 지망생들에게 정말 계약금 100만 원 주고 소설 써오라 그러면은 계약 100만 원 받고선 뭐 한 달 동안 집중할 수 있겠어요? 2달 동안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 저는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요. 외국 소설에 비싼 돈 주고 수입할 돈으로 출판사에서 젊은 작가들이나 글 실력 있는 이 대중소설 지향하는 작가들에게 기회를 좀 준다면 그러니까 정말 잘 쓰는 대중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로 가는 이유가 이제 단가에서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생계의 문제도 있고 그걸 받고 어떻게 좋은 소설을 쓸 시간을 벌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희 오랫동안 녹음을 했는데 작가님 이 연적 네네. 어떤 분들께 좀 물론 모든 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지만 어떤 분들께 권하고 싶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뷰 쓰신 분 중에 여행 가서 읽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여행 갈 때 이 책을 들고 가셨다고 가장 바람직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여행 가시면서 책 한 권 들고 가시고 싶으시면 이게 또 여행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니까 이제 들고 가면서 여행하면서 책 한 권 같이 여행을 떠난다는 느낌을 읽으셔도 좋고요. 뭐 자기 어리석은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싶거나 그리고 혹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열정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재밌는 시간 때우기로 읽으셔도 좋고요. 결국 소설은 누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혼자가 혼자를 위로하는 작업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혼자 이걸 썼잖아요. 그리고 읽으시는 독자님들도 이걸 혼자 읽으실 수밖에 없으실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혼자가 혼자를 위로하는 장르이니까 혼자를 위로하고 싶으실 때 읽고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게 제 작은 바람이고 그것이 제가 쓴 이 작품을 쓸 때 쓰고 얻을 수 있는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경환 씨 오늘 김원 작가님과의 만남 어떠셨나요? 네, 오늘 아주 유창하게 많은 이야기를 업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소설 속에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도 많이 얘기해 주셨고 김호연 작가님과 1시간 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친해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네. 발음하실 때 예. 하고 싶었다는 발음이나 이런 게 예전에 많이 유행했었죠. 어떤 블랑카 있었잖아요. 사장님 나봐요. 그게 자꾸 느껴져서 저도 약간 스타일이 동남아 필이라 제 남방계라 예 블랑카 네. 그게 간간히 나와서 재밌었습니다. 예. 말투가 아니라 외모도 그 말도 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 왜 갑자기 마지막에 중간에 하면은 괜히 이게 신경 신정환식 쓰실까봐. 신정환식 유머입니다 이게. 그렇죠. 조금은 물고 늘어지는 건데 예. 아무튼 뭐 그랬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낭만서점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서 너무 좋고요. 제가 연적이 잘 돼서 또 다음 소설을 쓸 수 있으면 그 다음 소설을 가지고 또 낭만서점 그 식구들과 애청자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네. 결론 연적을 많이 읽어주시고 네. 재밌게 읽으시면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셔서 제가 다음 소설을 쓸 수 있게 부디 도와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읽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낭만서점 40회 두 번째 트랙 연적의 작가이신 김호연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